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정확히 6개월 전 우리는 한밤중에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이 이곳 국회를 창문을 깨고 들어가 침탈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위임받은 권력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망각한 대통령은 계엄을 빙자한 내란으로 그 권력을 맡긴 국민을 처단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전 독재 시대로 되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엔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만사를 제쳐놓고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고 담을 넘어 들어온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를 제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탄핵과 체포, 구속과 구속 취소, 그리고 파면까지 고비고비마다 이례적인 일들이 이례적으로 계속 벌어졌고 그동안 우리의 소중한 일상은 파괴됐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를 이끌어간다던 소위 엘리트들의 민낯은 우리를 더욱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갈망했던 대한국민들은 이번 대선을 가능케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자명한 사실을 입증한 건 바로 그 대한국민들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는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거란 사실을, 우리가 뽑는 건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란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대선이 가지는 의미를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전 어느 대통령들도 했던 같은 약속이었지만 그가 그 약속을 지키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고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말을 재임 기간 내내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헌법을 지킨다는 말은 자신을 지킨다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국민 주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면 입을 막았고 해병대원 순직으로 수사를 받게 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냈습니다.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리려다 병원이 마비됐지만 대화와 소통은 없었습니다. 192대 108의 총선 참패. 주권자인 국민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낙제점을 줬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에도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을 내세웠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면서까지 그가 지키려던 것은 정말 헌법이었을까? 독재 타도 계엄 철폐! 독재 타도 계엄 철폐! 시민들은 응원봉을 손에 들었고 그를 탄핵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그는 헌법을 지키려던 거라고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를 향해 만장일치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못 지킨, 아니 오히려 총뿌리를 국회에 겨누며 헌법을 정면으로 어긴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국민은 다시 국민을 위해 헌법에 따라 국가를 지켜줄 대통령을 뽑게 됐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38년 지난 1987년 헌법은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시대, 새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은 내일 그 권력을 행사하며 새 헌법 수호자를 뽑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새 대통령 선거까지 지난 6개월은 그토록 당연했던 민주주의가 너무나 절실했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탱했던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뜨겁게 요동쳤던 광장의 외침으로, 응원봉으로 하나 됐던 연결된 마음으로 시민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독재 타도 계엄 철폐! 독재 타도 계엄 철폐! 민주주의가 짓밟힌 그날 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몸으로 장갑차 앞을 막아섰고 태극기를 들고 밤새 계엄군에 맞섰습니다. 국민들하고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은 그날부터 광장을 메웠습니다. 응원봉과 K-팝 그리고 선결제, 서로를 비추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연대의 빛을 키웠습니다. 잊고 있었던 뭔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게 아닌 거라는 거를. 한남동 요새의 터잡은 내란 세력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큰 함성으로 은박담요 위에 수북한 눈이 쌓이는 내내 외치고 또 보여줬습니다. 반동은 거세졌습니다. 폭도들은 법원을 덮치고 내란 수괴 피의자가 유유히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목도했지만 매주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흔들리지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절대 휘둘리면 안 돼. 민주주의는 그런 인간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만드는 거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제 역사 속에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겪은 게 마지막이어야 하고요. 겨울을 지나 봄이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여름, 12월 3일로부터 딱 6달이 됐습니다. 어떤 국민이든 간에 다 좋은 나라 되길 원하잖아요. 이번에 좀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민주주의 전복을 꾀했던 내란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 투표로 종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내일 스스로 찍을 그 마침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대선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보수 성향 70여 개 단체가 모인 연합단체에서도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조직적인 댓글 달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온라인 댓글을 감시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댓글 달기를 교육한 건데 이걸 가르치는 강사로 나선 사람, 다름 아닌 리박스쿨 대표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일 70여 개 보수 성향 단체가 함께 모인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여론조작을 감시하겠다며 6.3 대선 온라인 댓글 감시단을 출범했습니다. 출범식 도중 스마트폰을 꺼내달라더니 댓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수업을 10명이 댓글을 달게 만드는 거죠. 이 댓글을 달면 랭킹으로 올라가서 그게 여론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이 너무 적다고도 강조합니다. 김문수 팬클럽이 내가 볼 때 훨씬 많은데 댓글을 쓸 줄을 몰라. 이어 강사를 연단으로 불러내 소개합니다. 다름 아닌 자유손가락군대, 이른바 자손군을 운영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리박스쿨 손유숙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2주 동안에 뭔가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투표 결과에 저희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손 대표는 곧바로 17개 팀을 짜 언제 어떻게 댓글을 쓰는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23시까지 1시간 타임으로 한번 이렇게 시간을 촘촘히 이제 나눠봤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하고 팀을 쪼매드릴 겁니다. 시간대에 기다리고 있다가 댓글 올라오는데 좋아요 하고 총을 쏘는 우리가 이제 총알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50개 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리박스쿨 소속 역사 강사는 어떤 기사에 댓글을 달아야 하는지 더욱 구체적인 요령을 설명합니다.
아직 댓글이 적다. 라는 말은요, 적은 투자로 베스트 댓글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자신의 실전 경험담까지 강조합니다. 2021년부터 쭉 했었는데 제가 이런 아이디가 한 10개쯤 있으니까 10명, 15명이서 베스트 댓글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기사에서 1위를 만들어 놓고 이들은 이 댓글 강의 도중 여러 차례 외부 프로그램을 쓰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했던 그런 조작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위헌정당 해산국민운동본부 고영주 상임고문은 댓글 감시단은 김문수 후보나 리박스쿨과 무관하다며 본부에 소속된 리박스쿨에서 댓글 다는 법을 모르는 노년층에게 교육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 리박스쿨이 초등생 방과 후 교실인 늘봄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사도 파견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교육계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일반 교원들에겐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요구되는 반면 늘봄 강사들은 이런 면에서 취약했던 걸로 드러나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초등생들을 밤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준다는 늘봄학교 사업은 작년 3월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갑자기 1년을 당기며 재촉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시기상조라고 반발했지만 일부 교육단체에선 정부의 강행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천만만 치고도 학교를 열었던 적이 있고 교사만 있어도 수업이 가능하기도 했다. 현재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어졌다. 논란의 리박스쿨 대표 손유숙 씨는 늘봄학교 찬성 집회에 앞장섰습니다. 그놈의 준비 타령! 그놈의 준비 타령! 애들 다 졸업하면! 애들 다 졸업하면! 늘봄학교는 언제 할 것인가? 늘봄학교는 언제 할 것인가? 손 씨는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5개 분과 중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어제 손 씨를 위원회에서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리박스쿨 관련 단체들의 개입 여부를 포함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면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법적 의무인 일반 교원들과 달리 늘봄 강사는 채용부터 활동 과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수업의 경우 공개 수업이나 수업 만족도 조사를 통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은 리박스쿨의 여론조작과 교육의 중립성 훼손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로 리박스쿨 측과 업무 협약을 맺었던 서울교대는 여러 협력업체 중 하나일 뿐 어떠한 불법적 비교육적 활동도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해당 강사들의 수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 대표와 행사장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라고 김 후보를 거듭 압박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리박스쿨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반발하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보수단체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고 김모 회장을 기리는 추모 행사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댓글 조작단 자유손가락부대, 이른바 자손군 운영 의혹이 불거진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는 앞서 5년 전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는 리박스쿨 홍보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또다시 김 후보와 리박스쿨 대표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손 대표와 김문수 후보가 행사장에 함께 있는 사진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댓글 공작은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이라며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김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과 관련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르신단 말입니까? 마지막 유세 중이던 김문수 후보는 직접 리박스쿨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댓글 조작의 원조 드루킹 세력이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리박스쿨로 저를 엮고 마약 중독 같은 선거 공작을 펼치고, 김문수 캠프는 민주당이야말로 드루킹 댓글 조작을 벌였고 이재명 후보도 DDD 리스트라는 댓글 정화 부대를 운영했다며 조작의 원조가 조작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조작과 선동, 거짓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한 것은 교육 내란 시도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돌며 수도권 표심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찾아 초심을 되새겼고 당선되면 망가진 경제와 민생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을 하루 앞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21년 전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는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이 고난도 겪었지만 꿈도 키워낸 곳입니다.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사회 변화를 일궈낸 곳입니다. 이 후보는 시민운동가 시절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이 무산된 데 항의하다가 구속될 위기에 몰려 이 교회에 몸을 피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때 시민운동가이자 변호사 이재명이 시장이자 정치인 이재명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제가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치를 해서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시민이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이곳 경기 성남을 찾아 초심을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경제 상황 점검 지시를 내리겠다면서 개혁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당정 관계는 수평적, 일상적으로 해나가고 국민 속에서 호흡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 강북과 강서, 경기 하남, 광명 등 마지막으로 수도권을 돌면서 이 후보는 내란 세력 심판과 국민 통합 두 가지를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김문수가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게 된다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상황으로 되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용인하시겠습니까? 22일 전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으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던 이 후보.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응원봉이 도로를 가득 채웠던 또 다른 광장,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서 22일간의 대선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부산과 대구에서 대전을 거쳐 서울에 이르는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유세를 벌였습니다.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뒤 중원과 수도권에서 중도로 확장한다는 전략을 마지막 날 동선에 담은 건데요. 이에 앞서 제주를 찾았는데 4.3은 남로당 폭동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끝내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처음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으신 그런 민족적인 비극이고 또 건국의 비극입니다. 제주도민과 4.3 유족회는 김 후보가 작년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당시 4.3은 명백한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를 하고 하세요. 올바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과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요. 나가겠습니다. 그만. 김 후보는 끝내 사과를 거부한 채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주인공 옷차림으로 제주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복삭 속았수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좋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보수 텃밭인 부산과 대구를 거쳐 중도층 밀집 지역인 대전과 서울까지 국도 종단 유세를 벌이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부선 상행선을 올라오는 동선에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의 뜻을 담은 셈입니다. 잘못된 반성과 앞으로 잘하겠다는 근자를 올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보수 분열로 이재명 후보를 돕는 거라고 견지하는 동시에 아내 설란영 씨의 학력을 비하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며 진보 진영도 겨냥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말로는 민주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특권 세력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이 건설한 서울 청계천을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 울산, 진주를 잇따라 방문하는 보수층 결집 행보로 김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 뒤 홍대와 강남 거리 인사로 2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자신을 보수의 대안이라고 주장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을 찾아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아닌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대선 행보를 이어온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는 서울의 지하철역들을 찾았고 특히 구의역을 방문해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범보수 진영의 대안을 자처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이 후보는 거듭 거대 양당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한 표는 윤석열과 계엄에 찬성하는 한 표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사표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계엄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태극기 부대가 삼위일체로 대한민국을 다시 망가뜨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면 유죄 판결을 되돌리려 법까지 바꾸는 독재의 서막이 시작될 것이라며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아닌 자신이 대안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독재자가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일 전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사회적 약자들이 눈물을 흘렸던 서울의 지하철역들을 한 곳 한 곳 찾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며 시위를 벌여온 4호선 해화역에선 장애인, 비장애인을 갈라온 정치권, 특히 이준석 후보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공중파에서 언어성 폭력을 마음 놓고 짓거렸던 그 정치인은 바로 장애인을 가장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세웠던 그 후보 아닙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군이 숨진 2호선 구의역에서는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년 전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강남역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2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정치권에선 느닷없이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두고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로저스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로저스가 직접 자신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도 이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혀왔다며 로저스의 지지 선언문을 대독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남북 경제 협력이 다시 재개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라는
이재명 후보도 SNS에 평화에 투자하자는 로저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자신은 어느 후보도 지지한 적이 없다는 짐 로저스의 정반대 발언을 소개하면서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상대 후보 측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를 이재명 후보의 위신이 추락하는 그런 해프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지선언문을 대독했던 김진양 이사장은 SNS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전문가인 송경호 교수가 짐 로저스와 나눈 대화를 보면 이들은 성명 초안을 공유하면서 외국인이 말하는 것 치고 너무 강한 표현 아니냐, 그럼 수위를 조금 낮춰보겠다는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문구가 담긴 선언문을 완성하자 로저스는 이 내용이 좋다고 답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짐 로저스는 MBC에 성명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I knew the guy and I just thought he was making a general statement. I had no idea that this was so involved and would be taken as an endorsement of a political candidate. 짐 로저스는 자신은 외국인이며 한국 유권자도 아니라면서 그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그러면 각 캠프에서는 지금의 대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치팀 고재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재민 기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부터 볼까요?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 동안 이 후보 독주 체제가 변한 적은 없긴 합니다. 네, 대선 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는데요. 이재명 후보 캠프는 그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의 그런 추이가 계속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역대 2위로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도 주중인 걸 감안하면 이 유권자들의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부산, 울산, 경남, 이 부울경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 이 두 지역들에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주말 유세를 집중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PK에서만큼은 마의 40%를 넘길 수 있지 않을지 그런 기대도 캠프 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변수라고 하면 이른바 샤이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계엄은 잘못됐지만 이재명 후보는 뽑지 않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그 비율이 2에서 3%로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말씀하신 그 샤이 보수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대역전의 의지를 불태웠는데 캠프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 캠프가 늘상 말했던 게 매일 1%씩 끌어올려서 역전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김문수 후보 캠프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른바 골든크로스를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댓글 의혹이나 유시민 작가의 발언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건데요. 또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밀집한 대구 경북 지역이 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율이 낮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율을 끌어올리면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TK에서 투표율 80%, 득표율 80%를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 상대적으로 부진해왔던 호남에서도 이 이정현, 양양자 등 호남 출신 공동 선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30%의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한번 알아보죠. 여론조사, 이제 공표된 여론조사 막판에 지지율이 상승세였는데 TV 토론에서 논란이 된 그 성폭력성 발언이 이후에 좀 영향을 줬을까요? 네, 지난달 말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 선거운동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10%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블랙아웃 기간에 이뤄진 TV 토론에서 이 성폭력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금으로서는 그 전망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 캠프는 자체 조사를 해보니 지지율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이미 졌다. 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오히려 사표라면서 젊고 미래지향적인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면 늦어도 모레 새벽이면 투표 결과가 나올 텐데 그에 앞서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나타났던 그 막판 추이는 어떤가요? 네, 이게 저희 MBC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들에서 그동안의 여론조사들을 분석해서 이 민심의 추이를 추적해 왔는데요. 우선 저희 MBC의 여론M을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 46.8%, 김문수 후보 37.6%, 이준석 후보 9.5% 순이었습니다. 이 채널A의 자체 조사 결과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 37.5%, 이준석 후보 9.1%로 아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요. 이 한겨레와 JTBC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비슷한 수치를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이 8에서 9%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 일주일간의 여론조사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이 득표율이라는 건 실제 투표장에 간 그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본 투표율이 지역별로 연령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밤에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60일의 대선 레이스를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분위기는 후보 결정 과정부터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표 1번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한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대 양당 주자들의 출발은 보신 것처럼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바로 경선 경쟁자들을 흡수하며 본선 레이스에 착수한 이재명 후보와 달리 김문수 캠프는 경선 경쟁자나 단일화 논의가 오갔던 한덕수 전 총리와도 하나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거대 양당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때마다 왜 이번 대선을 치르게 됐느냐고 물었고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방탄유리가 필요 없다며 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 두 후보들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후보가 다시 대선 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거 다 장악한 이런 사람이 독재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첨단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진 이공학적 마인드를 모두 투자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불평등, 차별과 해마 우리 힘으로 갈아엎읍시다, 여러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네거티브 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 거셌습니다. 생방송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성 발언은 큰 파문을 일으켰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 문제를 비판하려다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언급하는가 하면 진보 진영 논객 유시민 작가의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씨 비난도 논란을 샀습니다. 돈 보고 결혼하는 거 다 소용없어. 그러면 이건희 회장 딸도 결혼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니까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뒤처진 학생이 있을 때는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선 일자가 결정된 뒤 각 진영과 캠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쁜 60일을 보냈습니다. 그 60일 레이스뿐 아니라 각 진영과 후보들이 평소 보여준 모습들, 내일 국민들이 채점한 성적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선 참견 시점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검찰이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10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진했던 내란 수사가 계엄 이후 반년 만에야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는 건데요.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이번 조기 대선에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호처의 협조로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검찰이 10명의 기록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박안수,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등 계엄군 지휘부,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 수뇌부가 대상입니다. 민간인인데도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계엄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기록도 확보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들의 비화폰 기록은 계엄 당일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물증으로 꼽힙니다. 계엄을 모의한 뿌리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계엄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비상계엄을 주도한 무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수사 부실로 진상규명이 지연된 셈입니다. 공소장 자체로 대통령과 이진우 사령관 사이에 통화가 4번인지 3번인지 흔들리고 있는 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검찰이 객관적 사항을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CCTV 영상도 계엄 반년이 지난 최근에야 확보됐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것도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김건희 여사는 왜 계엄 전날 국정원장과 연락을 한 것인지,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있었는지,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속 수거 계획은 어디까지 구체화됐는지, 대통령의 최측근 법조 4인방은 계엄 해제 후 안가에 왜 모였는지 숱한 의문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반헌법적 시도를 할 수 없도록 합당한 처벌로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던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군 간부가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며칠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먼저 거수 경례를 했음을 자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이 계엄을 모의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 93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만났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구 전 여단장은 당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나한테 거수경례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라고 했다면서 약간 뻐기듯이 얘기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구 전 여단장은 계엄 이후 노 전 사령관이 가동하려고 했던 자신의 비선 조직 수사 2단의 단장으로 내정한 인물입니다. 구 전 여단장은 이날 만남이 최종적으로 임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게 몇 시까지 어디에 어떻게 가서 누구누구를 확보하라거나 선관위원장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구 전 여단장은 또 계엄 실패 이후 롯데리아 모임 은폐 시도가 있었던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구 전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과 주고받은 내용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 롯데리아 CCTV가 나오면 직무 관련 조언이었던 것으로 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했다는 건 증인도 앞서 황당하다,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악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허위 사실이라고 공격했지만 구 전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분명히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며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밑그림을 그린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문이나 포고령 1호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특검이 시작된다면 주요 수사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정부의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창원 산단 부지 선정을 미리 알았는지, 또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피의자로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창원 의창에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명 씨 측은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랬나요? 아이디어만 제공했었지 실질적으로 그 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명 씨의 검찰 소환은 지난해 11월 말 경남 도청과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를 발표하기 전 명 씨가 이를 먼저 알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 산단 추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거기에 위로 올려서 지금 윤석열 넥타이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공간이 많잖아요.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앞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기 책임자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민감한 자료를 보고받아 정부 발표 전부터 후보지를 알고 있었고 이 정보로 지인들에게 땅 투기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이가 전날에 전화해서 내일 오전 10시나 오후나 이렇게 될 건데 우리 국가산단 확정되니까 바로 보도자료 뿌려라. 현수막 걸고. 현재 김영선 전 의원은 자기 동생들이 창원 국가산단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살 수 있게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내란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은 막대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남긴 내란의 충격과 국정 공백은 새 정부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개월 전 그날, 자영업자들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터지자마자 바로 그냥 다 나가시더라고요. 대부분들 손님들이. 가뜩이나 가라앉던 소비가 조금은 살아날까 싶었던 그때. 12월이 이제 대목인데 예약도 들어온 거 다 취소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에 가깝게 취소가 되고. 12.3 계엄의 충격은 우리 경제의 호흡을 끊어놨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식시장에선 144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고 몰아친 트럼프의 관세 폭풍에 환율까지 폭등했습니다.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저희 펀더먼털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 국정 공백 상황에 서민 물가는 줄줄이 올랐고 내수 침체는 여전합니다. 그나마 버텨온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압도적 산업 경쟁력에 치이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성장 동력 자체가 이제 한계를 맞고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중국이 성장할 때 옆에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베네핏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 또 트럼프발 어떤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재편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점점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성장의 절벽 앞에 선 우리 경제가 이대로 쇠퇴할지 도약할지 결정될 시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 무너진 서민 경제를 살려달라는 절박한 요구가 많습니다. 감면 같은 이런 혜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뭐 대통령이 나온다면. 소비 심리가 모처럼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에선 그래도 희망이 엿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뭔가 달라지리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불안한 부분을 잡아주고 가이드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조금 다음 주 기점으로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할 거라고 기대는 또 하고 있어요.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MBC는 내일 선거방송 선택 2025를 통해 새 대통령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투개표 상황을 생생히 전달합니다. 최고로 정확한 출구조사에 빠르고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으로 당선인을 정확히 예측하고 유시민, 정규재 등 최고의 논객들이 차원이 다른 토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최첨단 기술까지 활용한 MBC 선택 2025 차현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로 18m, 높이 7m의 메인 화면. 선택 2025는 기존 세트를 과감히 확장해 6개의 초고화질 LED로 선거 방송을 진행합니다. 압도적인 크기의 무대 위에선 와이어캠이 오가며 시원하고도 역동적인 영상을 선사합니다. 긴 활주로에 여객기가 오다니는 인천공항이 부산 해운대의 빌딩 숲으로 바뀝니다. MBC는 최첨단 착시 영상 기술을 활용해 전국 17개 시도 명소를 이곳 선거방송 무대로 가져왔습니다. MBC가 자랑하는 선거 중계 포맷은 한층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풍광을 누비는 특별한 러너들부터 동전 크기 음식의 맛깔나는 요리 과정, 시속 180km 드론이 담아내는 아찔한 풍경까지 영상미는 물론 아이디어 가득한 포맷들이 시청자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화제였던 MBC 출구조사 카운트다운 영상은 선택 2025의 백미가 될 전망입니다. 광복 80주년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인공지능으로 기발하게 담아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 정보는 기본 중의 기본. 선거방송의 꽃으로 불리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저녁 8시에 발표되는데 MBC는 특허받은 적중 시스템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당선 유력과 확실을 알려드립니다. 최고의 논객들이 출연하는 토론 코너도 선택 2025의 자랑거리입니다. 대한민국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 유시민 작가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대선 전국을 분석하고 전망해드립니다. 내일 오후 4시 50분 조현영, 이재은 앵커의 진행으로 문을 여는 MBC 대선 선거방송 선택 2025는 당선인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든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됩니다. 이른바 피날레 유세, 그 장소에는 후보 저마다의 의미가 담겼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는 서울 여의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여의도는 12.3 비상계엄 당일 시민들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저지했고 또 지난 겨울 시민들이 찬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곳 여의도를 마지막 유세 장소로 정한 건 내란 종식의 의미를 부각하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저녁 8시쯤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도착하기 전부터 파란색 풍선과 응원봉을 든 지지자들이 이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탄핵 집회에 들었던 응원봉을 다시 들고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최상병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참석했습니다. 이 후보는 조금 전부터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단상 위에 오르자 지지자들은 이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여의도는 내란의 어둠을 민중의 빛으로 몰아낸 역사의 현장이라며 빛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우리 모두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첫 유세를 했던 곳은 서울 광화문이었는데요. 광화문 광장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모였던 곳입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의 시작과 끝에 계엄 극복을 강조하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오늘 이곳에는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강금실, 정은경,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등 캠프 핵심 인사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유세를 마친 뒤 오늘 밤 10시 유튜브 생방송 출연을 끝으로 22일간 이어진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을 장식할 장소로 서울시청 앞 광장을 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솔립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여기는 서울시청 앞 광장입니다. 유세를 마치고 상경한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전 연단에 올랐습니다. 후보 도착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며 지금은 발 디딜 틈 없이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김문수 등을 연호하며 김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김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깜짝 등장할지도 관심이 모였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 핵심 인사들은 물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배현진 의원 등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중도 보수계 인사들이 참여해 보수 통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지자들은 김문수 대통령이라고 적힌 빨간 풍선을 들고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대한민국 중심이자 수도권 민심을 상징하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피날레 장소로 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절과 침몰을 막고 미래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이고 직장인이 많은 서울의 중심이라며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살피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캠프 측 설명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유세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당 혁신을 약속했던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김 후보는 이곳에서 유세를 마치고 조금 뒤 9시부터는 홍대와 강남을 찾아 젊은층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청년과 폭삭 빛나수다라는 주제로 홍대거리와 신논현역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인 자정까지 유세 일정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현장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파면당해 치러지게 된 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선거 관리를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4,295곳 투표소에서 13만여 명이 투입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총선 때 도입한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정당과 시민단체 추천 인사와 교수, 대학생 등으로 꾸려진 공정선거 참관단은 투표소와 개표소를 직접 참관합니다. 투표가 마무리되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이 직접 나서 우려를 불식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받은 대기줄이 투표소 밖으로 이어지는 등 관리 부실에 대해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당 참관인들도 같이 정확하게 안전하게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소중하게 행사하신 그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관리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면서 거듭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 8시 투표가 마무리되면 투표함은 특수봉인지로 봉인 조치되고 경찰의 호송 아래 전국 254개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개표에는 7만여 명이 투입되고 각 구, 시, 군마다 정당별 6명, 무소속 후보자별 3명씩 참관인이 개표를 지켜봅니다. 지난해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실시되는 수검표제는 투표지 분류기가 누구를 찍었는지 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수기에 넣기 전 개표 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한 번 더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내일 자정쯤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 점검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년 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바로 그 발전소인데요. 이번에도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군 한전 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곳에서 50대 노동자 김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정비동 기계공작실 1층 현장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멈춰있던 기계가 작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층에 있던 작업자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내려왔다가 김 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15분 만에 119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김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점검하다가 그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2층에 있는 소장이 내려와가지고 발견했대요. 사고 난 분이 원래 이제 주 담당하는 기계가 그거였고 그분만 작업을 했대요. 김 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현장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6년 전 하청업체 소속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곳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이던 김 씨는 입사 3개월밖에 안 된 2018년 12월 혼자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2인 1조 근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헤드랜턴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전소에서는 2020년에도 60대 화물차 기사가 무게 2톤이 넘는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신호수가 있어야 하는데 서부발전이 해당 인건비를 예산에서 빼버려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전 KPS 측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현장에서 체포된 60대 방화범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리는 지하철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원모 씨는 대피하던 승객들 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연예인 선의할 수 있고 잠시만요. 여기는 지급하겠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 씨가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마주한 원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을 지키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나요? 네, 맞아요.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어요? 죄송합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범행했을 휘발유를 2주 전에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이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원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목격자와 CCTV를 분석해 원 씨 진술의 사실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리 분석도 진행해 이상 동기 범죄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원 씨는 범행을 이혼 소송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자신의 잘못을 남 탓, 사회 탓으로 돌리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이상 동기 범죄의 특성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회적 불만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잘못보다는 법원이나 우리 사회가 그래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라고 사회적 불만에 대한 분노 표출형의 범죄가 아닐까. 원 씨는 사람이 타고 있는 지하철 등에 불을 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현존 전차 방화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안정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돼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요즘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로 바로 결제하시는 분들 많죠. 오늘 아침 국내 최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삼성페이가 3시간 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편의점.
아침 일찍 찾아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려는데 계속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물 없이 이제 삼성페이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현금 결제 이런 식으로만. 문제는 삼성페이의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앱을 열어 지문 인식을 해도 결제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제 오류는 오전 7시부터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편의점에서 결제가 안 돼 당황했다, 지갑 없이 슈퍼에 갔다가 빈손으로 나왔다는 등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류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를 공지했고 3시간 반 만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카드사와 전용선 네트워크에 장애가 있었다면서 보안이나 해킹은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 원인 등을 검토한 뒤 현장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건 중요한 플랫폼이잖아요. 시스템 오류가 됐든 해킹이든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대응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지난 2015년 출시된 삼성페이는 국내 가입자 수가 1,8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모바일 결제 시스템입니다. 앞서 삼성페이는 지난 4월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3분 동안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성적 부진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 타자의 명성을 기대했지만 지도자 경험이 없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즌 내내 이어진 부진에다 지난 주말엔 최하위 키움에게마저 2경기 연속 0대1 패배를 당한 두산. 끝모를 추락해 결국 이승엽 감독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코치 경험 없이 파격적으로 두산 지휘봉을 잡은 이승엽 감독. 동네 아저씨처럼 좀 편안한 감독으로 생각되고 싶습니다. 3년 안에 한국 시리즈를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 타자의 명성에 걸맞은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고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도 팬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엔 와일드카드 결정전 최초로 4위 팀이 탈락하는 불명예까지 썼습니다. 계약 마지막 해인 올해 반등을 다짐했지만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막 2달여 만에 5위와 6경기 반차까지 벌어진 9위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지도자 경력 없는 한계를 드러내며 이승엽 감독의 도전도 멈추게 됐습니다. 두산은 내일 기아전부터 조성환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KBO 리그 최고의 중견수 중 한 명이죠. 이 보고도 믿기 힘든 수비로 LG의 선두질주에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박혜민 선수가 직접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이명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본능적인 타구 판단과 독보적인 빠른 발. 단언컨대 박혜민 선수 아니면 못 잡아요. 앞쪽으로 날아오는 타구는 물론 정면 타구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장타를 예상하는 타구도 문제없습니다. 지금은 타구 속도가 더 빨랐거든요. 보고도 믿기 힘든 수비. 잡았다고요? 전력 분석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중견수로 치지 마. KBO 리그 최고 중견수 박혜민입니다. 이곳은 잠실구장 외야입니다. 여기서 직접 박혜민 선수의 수비 비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첫 발의 스타트. 타자의 스윙마저 예측해서 대응합니다. 타구가 맞고 나서 스타트하는 게 아니고 방망이가 나올 때 같이 무빙 동작을 통해서 한 번씩 헛스윙이 돼도 중심이 좀 무너지거나 움직이는. 신속한 수비를 위해 타구를 보는 시간마저 아끼고. 일단 맞는 순간 잡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보고 일단 가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안 보고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거리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는 오른발로 대응합니다. 이 발로 일단은 뒤로 스타트를 먼저 걸어놓고 한 발만. 앞이다 하면 이렇게 뛰어가서
뒤다 그러면 그냥 한두 발 뒤로 가서 이렇게 잡고. 라이너성 타구일 때도 적용이 되기도 하고 잘 맞은 것 같아. 뒤에 맥힌 소리가 나면 이제 여기서 판단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최은성의 홈런을 뺏은 수비는 지금도 짜릿하다는 박혜민.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장이 몇 구장 없거든요. 그냥 승부를 한번 봐보는 것 같아요. 이 펜스를 한번 발로 밟고 타고 올라가서. 신구 선수로 출발해 수비의 달인이 되기까지 원동력은 숱한 시행착오였습니다.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만세도 불러보고 뭐 알도 까보고 실수를 통해서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수비란 밥줄이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차 예선 이라크전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무리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이 출국장에 들어서자 팬들의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발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도 귀국 6일 만에 다시 팬들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이라크전에 무리해서 출전시키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리를 시킬 생각은 없어요. 어느 경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건지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주축 해외파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대표팀은 새 얼굴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지난주 K리그에서 충돌로 생긴 눈가에 멍이 아직 가시지 않은 전진우 선수는 손흥민과의 호흡을 기대했습니다. 뭔가 생각보다 좀 동네 형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을 뜨라고 하시더라고요. B조 선두인 대표팀은 오는 6일 이라크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0일의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브라질 고향팀에서도 부상과 부진에 시달리던 네이마르가 이른바 신의 손 골 장면으로 퇴장을 당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톱플레이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자, 측면인데요.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네이마르가 몸을 날리면서 선제골이 터졌습니다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네이마르는 그대로 쓰러져 있고 상대 선수들은 일제히 항의합니다. 다시 보니까 네이마르가 오른팔로 공을 쳐서 이른바 신의 손 득점을 노린 건데요. 주심에게 딱 걸린 네이마르, 경기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하고요. 소속팀 산투스도 1대0 패배로 1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네이마르 선수가 SNS를 통해 사과하긴 했는데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겠습니다. 자, 큼지막한 2루타에 토론토의 스프링어가 3루까지를 달립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콩콩 뛰는데요. 애슬레틱스 3루수 슈먼이 짧은 틈을 포착해 태그아웃을 만들어냅니다. 발이 떴잖아요. 방심은 금물이겠죠. 톱플레이였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가 10만 명이 넘는 파리 시민들은 물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까지 받았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6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쉬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역 인근의 모습인데요. 출근길부터 시작된 비에 시민들은 하나둘씩 우산을 챙겨 들었고요.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은 팔과 겉옷으로 비를 피했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구름이 대부분 물러갔는데요. 남부와 제주는 선거 당일인 내일 아침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면서 투표하러 가실 때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는 비가 조금 내릴 수 있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 안팎을 보일 텐데요. 절기 망종인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현충일에는 예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요.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차츰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 16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서 주권자의 뜻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선거방송 선택 2025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